자, 아까 우리 1교시 때 수익률 종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잘 봐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우신 용어 중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위험과 이 수익에 있어서 지금 관계를 배우셨잖아요. 이때 위험의 유형, 그리고 수익률의 종류, 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아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림 아까 설명했죠? 요 관계, 또 위험과 수익의 측정. 근데 여기 시험 문제 위에 출제하면 밑에 출제 안 하고, 밑에 출제하면 위에 출제 안 하고, 작년에는 뭐를 출제했어요? 위험 수익 측정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위에를 출제 안 했어요. 하여튼 어디서 출제될지 몰라. 돌아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하여튼 중요합니다. 잘 확인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년에는 계산 문제 출제를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수익의 측정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 중우의 표를 보면은 거기에 확률이 나와 있죠. 표에 확률이 나와 있는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해. 확률 분포표. 그래서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익을 측정할 때는 뭐를 측정한다? 첫 번째, 수익에 있어서의 측정은 뭐를 가지고? 기대 수익률. 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여러분, 영업소득은 순수익. 영업소득의 기대치.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대치를 뭐라고 해? 기대치, 기대값, 평균값이야. 이 기대치는 기대값, 평균값이죠. 자,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6이 나올 기대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걸 구할 때,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로 우리 추정하는 거죠.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뭘로 측정을 한다? 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이죠. 그럼 수익을 측정할 때는 결국 기대 수익률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출제된 내용이죠. 작년에 출제된 내용,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자, 한번 교재와는 다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경제 상황이 뭐다? 경제 상황이 우리는 불황일 경우, 또 경제 상황이 뭐일 경우? 정상적일 경우, 또 경제 상황이 좋은 호황일 경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 확률이 주어졌는데, 자, 여러분이 불황일 때 10%, 정상일 때 20%, 호황일 때 30%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든 거죠. 우리는 불황일 확률 몇 프로? 20%, 정상적일 확률 60%, 호황일 확률 몇 프로? 20%, 확률의 합은 100%, 1이 나와야 돼. 100%는 1이에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대 수익률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기대 수익률. 우리 기대 수익률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요거 두 개씩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는 건데, 자, 우선은 불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몇 프로? 10%. 요건 불황일 경우. 정상적일 경우는 몇 프로? 20%. 호황일 경우는 30%죠.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예상되는 이 수익률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야 돼. 가중치가 이제 확률인데, 전체, 자, 불황일 경우는 전체 우리 몇 프로에서
100%에서 몇 프로를 차지한다? 불황은 20%. 여기에 가중치야. 얼마 들어온다? 가중치가 0.2. 0.2. 그럼 여기는 100%에서 몇 프로? 60%니까 0.6. 여기는 100%에서 20%니까 0.2. 가중치예요. 이게 가중치. 이게 뭐다? 가중치. 가중치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기대 수익률이 돼. 시험에 만약 나오면 요거 계산하는데 10초 안 걸리겠죠? 대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간단히. 여기 몇 프로? 여기 하면은 2%. 여기는 26, 12, 12%. 여기는 32, 6%. 더해줬더니 몇 프로다? 20%다. 기대 수익률은 20%.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수식만 알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위험을 측정할 때는 뭐를 측정하느냐? 그럼 두 번째, 뭐를 측정? 오염. 자, 오염을 측정할 때는 뭐를 갖고 측정하냐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측정해. 자,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건 뭐다? 분산. 자, 여러분이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뭐다? 분산이라고 해. 그러면 표준 편차는요,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뭘까 되면요, 요 평균인 기대 수익률. 자, 이 평균을 나타내는 기대 수익률부터 좌우 대칭인 이것을 우리 정규 분포 곡선이야. 정규 분포 곡선. 18회 시험에도 정규 분포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규 분포 곡선인데 좌우 대칭입니다. 자, 이 평균에 밀집하면 어떻게 돼? 평균에 밀집하면은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밀집을 한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 평균에 가까이 밀집하면요, 위험이 낮아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으면 표준 편차는 작고, 표준 편차 작을 때 위험도 낮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되면, 이런 형태, 별량이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 멀어지는 정도가 이렇게 커요. 그때는 표준 편차의 값은 크고, 이때 위험은 뭐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뭐다? 높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분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 분산을 계산을 해 보면은, 자, 분산은 얘기거든요. 분산은 불황일 때 몇 프로?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 10%가 평균 몇 프로? 평균인 기대 수익 몇 프로? 평균인 기대 수익 몇 프로?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여기 20%예요, 여러분. 여기 20%. 이 20%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10%가 불황일 때 10%가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요 편차거든요. 요 편차를 뭐 한다? 제곱해야 돼. 예? 편차를 제곱을 해주고 불황일 경우에 확률 가중치 0.2를 곱해주면 돼. 0.2. 그럼 불황일 경우에 분산. 그럼 정상적일 경우에는 뭐다? 정상적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20%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2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이걸 제곱 곱하기 또 정상적일 경우에 60%, 0.6을 곱해주면 되겠고, 호황은 30%에서 또 얼마? 20%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걸 또 편차를 제곱해서 호황일 경우에 또 0.2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걸 다 이제 더해주면 전체 분산인데, 문제는 20% 빼면 이거 0이거든요.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10%죠.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관계없어요. 그냥 10%에 뭐?
제곱 곱하기 0.2. 요것도 뭐죠? 10% 제곱 곱하기 0.2. 같은 게 두 개 있어. 그러니까 뭐를 곱해주면 돼?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0%에 얼마? 제곱 곱하기 얼마다? 0.4. 이게 분산. 그럼 10%는 얼마야? 10%는 0.1이잖아요. 0.1에 제곱 곱하기 0.4. 그럼 0.1을 두 번 곱하면 0.01 곱하기 0.4. 그럼 얼마? 0.004. 이게 분산. 가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시험 보면 가끔 기대 수익률 분산 구하는 지문이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 22회 시험은 2개 구하는 걸 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작년은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했어요. 여러분 위험은 못 구해도 기대 수익률 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기대 수익률 보기가 5개잖아요. 5개 중에 요 20%가 3개 있어. 그러면 5개 놓고 찍는 것이라 분산 못 가면 3개 놓고 찍으면 되지. 3개 놓고. 예? 그럼 또 답은 우리 1번과 5번 답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또 확률이 또 줄어들어. 그런 식으로 잘 찍어보세요, 나중에. 기대 수익률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분산은 못 구해도 뭐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 표가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빠른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순영업소득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 다음에 한번 설명하고 우선은 기대 수익률로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 한번 봤습니다. 자,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를 보면은 시험 문제 여러분 우리 출제위원회에 따라 여기 좀 달라지거든요. 변이계수로 출제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뭘로 출제한다? 또 이거 변동계수로 또 출제하시는 분이 있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괄호 안에 원어를 적어줘요. 이런 시험 문제 낼 때 보면은 변이계수, 변동계수라고 해요. 자, 이것은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위험을 측정하는 게 뭐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럼 변이계수 한번 여러분 또 예를 들어 볼까요? A, B, C. 자, A, B, C 투자를 합니다. 자, 이때 기대 수익률 그리고 표준 편차. 자, 기대 수익률 5%, 10%, 20%다. 표준 편차 1%, 2%, 우리가 10%다. 자,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4% 할까요? 자, 그러면 얼마? 변이계수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주어졌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뭐를 구해야 된다? 변이계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표가 주어졌을 때, 그 얼마? 요거는 기대 수익률 5, 표준 편차 1, 5분의 1이니까 0.2. 요건 얼마죠? 10분의 4니까 0.4. 요거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0.5.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변이계수의 값이 뭐 할수록 유리하다?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어느 게? A가 유리하죠. 그러면 A가 B, C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A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다? 절대적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상대적.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을 붙이면 돼. 그러면 A 투자안이 다른 B, C 투자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변이계수를 상대적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 상대적.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거니까 상대적 표준 편차 또는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 상대적이란 말을 써요. 그럼 역수는 뭐가 돼? 역수는
그럼 역수는 위험 한 단위당 뭐다? 기대 수익률. 그럼 위험은 뭐죠? 위험은 역수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거. 위험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은 어떠냐? 그럼 변이계 수익값은 뭐 할수록? 변이계 수익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니까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뭐 할수록? 요거는 반대로 높을수록 유리하겠지. 역수니까. 그럼 역수로 가면 되죠. 1분의 5, 요건 얼마? 4분의 10, 요건 얼마? 10분의 20. 그러죠. 역수 관계 한번 봤습니다. 자, 변이계수 용어가 좀 어렵죠. 예, 변이계수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의 관리 방법이 나오는데, 위험의 관리 방법에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위험의 정가, 회피 요거 구분할 수 있느냐 요 얘기. 특히 우리는 요걸 잘 내죠. 위험의 정가. 자, 위험의 정가 보면 여러분 조세의 정가 배우셨잖아요. 정가는 떠넘기는 거, 위험도 떠넘기는 거. 그러니까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누구에게? 제3자에게 떠넘겨.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누구에게? 제3자인 보험회사의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 예?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은 돈을 임대로 받잖아요. 손해를 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임대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뭐를 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뭐를? 임대료를 인상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떠넘겨. 요것도 뭐다? 위험의 뭐다? 정가. 이런 거. 또 요즘 뉴스 보면 원청업체, 하청업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원청업체, 하청업체에 뭐를 계약해도 하청? 계약을 체결해서 원청업체는 위험을 누구에게? 하청업체에 떠넘겨. 예? 가끔 그래서 뭐가 나와? 원청업체에 뭐 갑질해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위험의 정가입니다. 위험, 회피는 위험 피하는 거죠.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이야. 그럼 피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예? 위험한 투자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시키는 거.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시키는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의 회피지.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가가 보증한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걸 얘기해요. 자, 위험의 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위험의 보유는 위험을 보유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외부, 바깥,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감가상각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뭐한다? 부담을 하는 방법을 위험의 뭐라고 해요? 보유라고 해요. 위험의 보유. 자, 위험의 통제는요,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횟수 또는 손실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위험의 통제는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배우게 될, 또 이제 배우시게 될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라서 또 우리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보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아까 설명을 했고, 그 밑에 보수적 예측 방법을 보면은, 자, 보수적, 여러분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냐, 보수적으로 투자할 거냐 이 얘기인데,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것은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뭐 낮게, 가능한 한 낮게 예측을 해서 그 낮게 예측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는요, 요걸 많이 내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을 뭐죠? 아까 요구 수익률 배우셨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28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 앞 시간에 배운 거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걸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이 높을수록 뭐도 높다? 요구 수익률도 높잖아요. 요구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뭐다? 하락을 하죠.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뭐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가 반대로 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를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을 시험 문제에 낮은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 그 1번에 높은입니다. 그리고 2번 지문도 자주 내거든요.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더해가는 거다. 이 지문도 우리가 자주 나오고요. 자, 그리고 민감도 분석은 개념을 많이 내요. 여러분, 민감도 분석을 우리는 출제를 할 때는 뭘로? 개념을 많이 묻는다. 자,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 자, 이 투입되는 요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임대료 변화하는 거. 자, 여러분, 임대료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자,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투입되는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영업 경비가 오르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모형이 바로 민감도 분석. 뭐를 적용하죠? 회귀 모형을 적용해서 분석합니다. 자,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앞에는 무슨 변수? 영향을 주는 독립 변수. 여기는 영향을 받는 무슨 변수? 종속 변수. 이 관계를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이 분석을 민감도 분석, 개념을 우선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 290페이지로 오시면은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자, 1952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죠. 1952년 미국의 마코위츠라는 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마코위츠는 이걸 설명하면서 유명한 격언을 말하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 유명한 격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구니 떨어지면 계란 다 부서지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포트폴리오 개념이 또 시험 지문에 또 나왔어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를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거. 분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분산 투자에 따르는 뭐를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작년에 개념 또 보기 5개 중에 하나 요거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를 할 때 우리 출제원들이 정답을 많이 묻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여기서 정답 질문을 진짜 많이 물어요. 왜? 여러분 많이 헷갈리니까. 네, 그림 하나 볼까요? 오른쪽 291페이지 밑에 그림이 이제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자,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요. 여기 자산의 수거든요. 적으면은 위험은 이만큼, 위험은 뭐야? 높아요. 위험이 높아요.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 이게 바로 뭐냐? 이 크기가 총 위험.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여러분 교재 봐니까 뭘로 구성되냐 하면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산의 수가 적으면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위험이 2가지로 구성됐어요. 요 위험과 어느 위험이냐 하면은 요 위험, 2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요 위에 있는 위험이 뭐냐? 빨간 이 부분이 비체계적 위험. 이 빨간 부분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요, 우리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개별 위험이야.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개별 위험입니다. 요 질문 또 27회 시험에 나왔어요.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개별 위험입니다. 이 개별 위험은요,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건 뭐다?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주의해야 돼. 제거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항상 이거죠.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나만 정확히 한 게 하면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있는 위험.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뭐죠? 요 밑에는 체계적 위험, 반대로. 자, 여기는 체계적 위험인데, 체계적 위험은요,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 그래서 시장 위험이야.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예?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 대출 금리죠. 요즘에 대출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줘요. 다 영향을 주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여기 피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또 시험에 내면은 여러분이 제일 잘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자, 요걸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그림 보면서, 자, 한번 갑니다.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뭐가 줄어들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완전히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돼. 제로가 돼. 그래서 요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제거되면은, 여기 완전히 제거되면 0이잖아요.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에 우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뭐가 돼? 제거된다.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응? 무슨 위험이 제거되는 거?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 수가 많아도 뭐는 없어. 요거 있죠? 요거는 제거된다 안 된다? 요건 안 되잖아요. 요거는 변화가 없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를 많게 하여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만 요거는 제거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아요.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자,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해. 포트폴리오 효과를 위험 분산 효과. 아까 얘기했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하면은 뭐다? 위험을 줄일 수 있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292페이지 위에서 우리가 뭐 세 번째, 네 번, 다섯 번째인가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무슨 효과? 위험 분산 효과 또는 줄여서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자, 상관계수란 용어 나오죠.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산 간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를 뭐라고 한다?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에 뭐를 나타낸다? 움직임, 변동을 나타낸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지문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나왔다. 시험 지문에. 그러면 이거 빨리 여러분은 상관계수를 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상관계수는 요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뭐 여러분이 통계학적으로 뭐 공분산 용어가 들어가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1과 무슨 사이?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때 마이너스 1일 때를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1일 때를 앞에 요건 양극단이거든요. 양극단. 앞에 뭐를 붙이냐 하면요. 완전자를 붙입니다. 완전. 둘 다 양극단일 때 뭐를 붙인다? 완전. 여기는 완전한 뭐다? 마이너스니까 음의 우리는 뭐라고 하죠? 상관관계. 여기는 완전한 뭐죠?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자, 이때 마이너스 1일 때 완전한 의미의 상관관계일 때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인다는 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은 여기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은 여기는 제거가 뭐다? 불가능하다. 여기는 반대로 제거가 안 돼.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가 전혀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불가능해요.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가 여기 전혀 없어. 그럼 어느 값이 좋아요? 값은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크다?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가니까 제로로 가니까 위험 분산 효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폴리오 효과는 뭐다? 커진다. 커지는 거. 그럼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은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제거가 안 되니까 위험 분산 효과는 점점 플러스 1로 갈수록 작아지지. 낮아지죠. 위험 분산 효과는 여기는 반대로 낮아지는 거. 네, 이쪽 갈수록 좋은 거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자, 이때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때는 요 얘기거든요. 수익률의 움직임.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뭘로 변동한다? 우리는 반대로 변동한다.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 가고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어떻게 돼?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우리는 플러스가 돼.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라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 반대로 변동하죠. 수익률의 움직임이 한 자산의 수익률. 자, 여러분 자산에 A, B가 있어요. 한 자산의 수익률이 5%에서 7%로 어떻게 돼요?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수익률은 8%에서 몇 프로? 4%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이쪽은 뭐였다? 증가했고 여기는 수익률이 뭐였다? 감소했죠.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거예요.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뭐한다? 감소하죠. 이렇게 반대로 변동할 때는 뭐다? 상관계수의 값이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돼? 플러스일 때는 반대로 A, B가 어떻게 나와야 돼? A, B 자체가 우리는 여기서 4%에서 5%로 1% 증가했죠. 또 여기는 몇 프로? 3%에서 6%, 또 몇 프로? 3%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 나오면 요거는 플러스 값 나와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잖아요.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했는데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 증가했다.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의 값이 뭐다? 플러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 원래 이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뭐를 해요? 네? 여러분 주식시장 투자할 때 제약회사 투자를 했다. 그럼 제약회사 종류가 많죠. 회사 종목이. 제약회사만 투자하면 나중에 위험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제약회사 하나, 예? 그리고 또 뭐? 음료회사 하나, 전자회사 하나, 이렇게 어떻게 그래요? 각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위험이 분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음료회사만 투자했다. 여름에, 예? 엄청 어떻게 이래 추웠다. 그러면 음료사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 안 팔리는데 문제가 있지. 예? 그럼 여러분 요즘에 우리 보면요, 우리 요즘 온라인이 많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툭하면 온라인으로 주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오프가 장사들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래요? 예? 지금 우리 오프의 대표적인 유통회가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뭐 롯데가 마트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유통회사들이 작년에 다 적자야. 예? 예? 롯데 같은 경우에 작년 8,500억 적자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 적자니까 올해 뭐를 한다? 예? 마트 어떻게 돼요? 축소한다 하죠. 예? 이마트도 축소하고 다 축소 들어갑니다 원래. 예? 그럼 축소하는 아까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주식하는데 나는 이마트도 사고 롯데도 사면 이거 둘 다 뭐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안 돼. 하나는 여기 사고 하나는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해야지. 관계없는 종목. 그래야 위험이 분산되지.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면요.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 보면은 그런 걸 보지 않고 뭐 다른 걸 보고 막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식 할 때는 꼭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분산 투자. 자, 상관계수는요, 계산 문제는 안 내고, 요거는 뭘로 출제한다? 용어. 예? 플러스 1, 마이너스, 요것도 잘 내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수록, 플러스 1로 가까이 갈수록, 요걸 잘 내요. 예? 시험 지문에.
자, 우선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오네요.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요게 4번 정도 계산 문제 출제했어. 16회 처음 나왔고요. 우리가 1회, 24회, 25회 4번 출제를 우리가 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16회 처음 나올 때는 쉽게 나왔고요. 그럼 21회, 24회, 25회 나올 때는 약간 계산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 몇 번 풀면요 풀어요. 중요한 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니까 우리 어떻게 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 있죠.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개별 자산의 이 수익률에 뭐를 곱하면 돼요? 가중치.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뭐를 구한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말로 보면 잘 모르니까 예? 거기에 예제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293페이지의 예제를 보면요.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나오죠. 단 확률은 호황은 몇 프로? 40%, 불황은 60%다. 자, 상가는 어떻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풀 때는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자, 호황일 때 거기 봤더니 표 보세요. 호황일 때 20%. 호황일 때 몇 프로? 20%. 불황일 때 10%인데 이제 가중치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호황일 확률 몇 프로? 호황일 확률 40%잖아. 그럼 100%에서 40%가 호황일 확률이잖아. 그럼 가중치 얼마? 0.4. 그럼 불황일 때는 60%니까 0.6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8%, 6% 하니까 14%가 상가 기대 수익률. 요거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저기서. 그러면 상가 배웠고 또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은 얼마? 오피스텔은 여기는 몇 프로? 25%. 여기는 몇 프로? 10%다. 그럼 또 마찬가지. 호황일 때 0.4, 불황일 때 0.6. 여기 10%, 6% 대줬더니 16%.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이 오구나. 아파트는 여기 호황일 때 몇 프로? 10%. 불황일 때 8%다. 그럼 여기 또 0.4, 0.6 하니까 여기는 4%, 4.8% 하니까 8.8%.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다 구했어요. 요 구하는 건 앞에서 우리 배웠으니까 이때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얼마다?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아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자, 상가일 때는 몇 프로? 상가 14%, 오피스텔 16%, 아파트 8.8% 주어졌어요. 이제 가중치가 들어와야 돼. 가중치가 뭐? 상대적 투자 비중. 거기 박스표에 자산 비중 있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20, 30, 50이죠. 자, 여기 상가는 얼마? 상가는 전체 100%에서 몇 프로? 20%를 투자를 했어요. 100%에서 20% 투자하니까 얼마? 0.2.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체 100%에서 몇 프로? 30% 투자하니까 0.3. 아파트는 전체 100%에서 몇 프로 투자했어요? 50%니까 0.5.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를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 몇 프로예요? 이거는 2.8%. 요거는 4.8%. 여기 4.4%. 다 더해줬더니 몇 프로? 12%가 구하고자. 자, 이런 표가 주어져서 계산하는 문제를 몇 번? 4번 출제를 했다. 자, 이런 것은요, 나중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아, 그런 말이구나 해서 나중에 계산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요, 도통하게 돼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간단해요. 2, 3, 4 놓고 찍어야죠. 1번, 5번 답은 별로 없으니까 2, 3, 4 놓고 뭐 그날
잘 찍으면 맞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요, 이 기대 수익률은 시험 문제 우리 자주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3페이지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 여러분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